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단체 일부라도 참여한다면 먼저 출범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의료계 대표단체에 참여 없는 식물협의체 발족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전에 국민의힘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전방위로 접촉하는 한편 오후에는 한동훈 대표 주재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먼저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그만큼 이제 절박한 거죠. 지금 우리 추석 연휴에 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국민이 불안하고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데 절박감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뭐 좀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당정이 자꾸 엇박자를 내면 안 돼요. 네.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원 보이스 내가지고 이게 빨리 좀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이런 데 절박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절박감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료 대란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또 서둘러서 뭔가 이게 그 결과를 보여야겠다라는 또 마음도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이제라도 추석 연휴 전에라도 뭐 여야 의정 협의체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해 줄 만하겠지만 적어도 이 의정 갈등이 올해 2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약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갈등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과연 집권 여당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라도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마련해서 의료 갈등을 해결해 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국민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일단 추석 연휴 이전에라도 의료계 일부 단체가 참여한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추석 연휴 밥상에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인 이미지를 좀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을 놓고서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 비판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게 절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여야 간에 비판하고 싸울 게 아니고 그럼 이재명 대표도 긴박하게 한동훈 대표처럼 움직이십시오.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의 불안감이 엄청납니다. 네. 제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정쟁할 때가 아니다. 책임 있는 평소에는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뭐 모든 입법을 마음대로 하더니 여의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이 할 문제다. 전부 발뺌하고 있잖아요. 책임 있는 대안이나 자세를 보여준 게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저는 민주당도 이제 원래 전 정권에서도 숫자를 늘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절박하게 좀 대안을 제시하면서 움직이시라 이렇게 네, 권합니다. 민주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그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야 정부만 참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료계가 참여를 해서 결국 전공의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추석 연휴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개문발차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뭐 의료계가 뭐 제대로 뭐 출범을 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시작하자 이런 입장인 네. 것 같은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섣부르게 개문발차를 하다가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계 단체 중에서 지금 전공의협회와 의협이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렇다면
전공의와 또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협의체가 시작을 한들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이것이 첫 번째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공의와 의협이 배제된 채로 또 다른 의료계 단체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협의체에서 뭔가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협의체에서 진전된 사항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전공의와 의협이 자신들이 배제됐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도 못하는 경우를 지금 또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서든 간에 전공이라든가 의협이라든가 조금 더 의료계에 책임 있는 단체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구체적인 명분을 제시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의협이라던가 전공의 단체 같은 대표성 있는 단체가 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국민의힘에서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의료 단체와 함께 민주당에게 추석 연휴 전에 좀 출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 협의체가 이름뿐인 협의체 그러니까 식물 협의체가 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대표성 있는 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결국 정부와 집권 여당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의료계 단체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되는 네. 것이고 특히나 뭐 실무 책임자들의 뭐 경질이라든가 아니면 문책이라든가 적어도 대통령의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의료계 단체에서도 적어도 협상 테이블로 나갈 명분 정도는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 같은 단체의 참여를 위한 좀 명분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의료 단체와 함께 추석 전에 협의회를 출범시키자 민주당에 제안한다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빨리 출발해야죠. 일단 두 개 단체라도 오면요. 네. 자꾸 이게 뭐 사퇴라든지 이걸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 안 되죠. 지금 협상 도중에 있는데 책임자를 또 장차관을 바꾸면요. 바꾸면 이제 그 새로 후임이 어떻게 그걸 파악하고 어떻게 합니까? 특히 장관은 또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절박하다니까요. 지금 책임자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누가 책임 있게 협상을 할 수가 있냐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협상하자는데 뭐 대통령이 사과를 먼저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의사협회 회장이 사과를 먼저 해라. 의협은 사과할 게 없습니까? 의협은 다 잘했습니까? 그렇게 서로 요구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조건 없이 일단 와서 모여가지고 대화를 해야죠. 일단은 조건 없이 전제 없이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입장들을 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조건 중에 하나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고위당정 협의 이후에 협의체 의제나 전제 조건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과연 그렇다면 정리된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들어와가지고 의논하세요. 이것도 의사협회가 이런 걸 미리 무조건 이게 백자 시기를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이게 들어와서 대화로 이게 요구해서 뭐 국민들이 납득한다면 조금 줄일 수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미 수시 모집이 네. 살짝 진행돼 있잖아요. 학생들의 그 신뢰 보호나 정부 정책의 그 연속성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뭐 저는 변경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백지화가. 네. 또 이번에 이거 전면 백지화하면요. 말이 안 되는 게 의사단체도 뭐 2년 백지화한 다음에 27년부터 논의하자. 근데 의사 양성하려면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10년. 진짜 늘릴 생각이 있다면 뭐 내년부터 하면 어떻고 또 이게 2, 3년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논의도 들어와서 해라. 의사들이. 그러면 이게 그 뭐 합리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조정이 약간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뭐 쉽지는 내년에는 이미 입시가 진행 많이 됐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전면 백지화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게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당정 간의 메시지가 좀 혼선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적어도 의료계에서 듣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정부의 방침인 것인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의 오늘 메시지가 정부의 마음인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전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한덕수 총리는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서는 백지화가 어렵다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계속된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전제 조건 없이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하면서도 정부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지가 맞지 않는 것이고 혼선이 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 협의체는 이미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 있는 것인데 과연 이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이 의료계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이익이 되겠는가라는 또 회의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덕수 총리나 정부에서 조금 2025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 수 있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한다면 의료계가 참석할 수 있는 명분이 또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나 지금 정부의 어떤 결론이 너무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당정 간의 메시지가 계속 좀 충돌하고 혼선되는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을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 갈등 해결이 먼저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의정 갈등 해결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쟁점 법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말씀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연휴에 아프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의정 갈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중이고 메시지인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의장으로서 자신이 또 취할 수 있는 입장과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이미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다 통과된 사안이었는데 네. 본회의가 무산된 것 자체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특히 이제 어제 통과됐던 것 중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오늘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전주로 알려져 있는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방조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돼서 다시 추가로 기소가 되었는데 지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는 속보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당시에 전주로서 계좌를 빌려줬다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방조 혐의가 있는 것인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저는 논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또 시급한 사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국회의장의 이번 본회의 안에 연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의장은 추석 민심에 아무래도 이게 급한 게 워낙 이제 그 의료개혁 이게 급하니까 아마 일주일 정도 연기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제 그 김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이게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정쟁을 위한 입법 아닙니까? 이거야 분명히 뻔히 보이잖아요. 단독 처리하고 거부권하고 그다음에 똘똘 뭉쳐 다시 무효가 되고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는 이게 딱 정해진 코스 아닙니까? 거기에 빗나갈 게 있나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제 파우치 8개 범죄인데 지금 파우치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났는데 검찰이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오늘 판결 분석에서 보겠지만 물론 이제 전주가 방조가 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좌를 빌려준 전주가 한 100여 명 됩니다. 그중에 1명 기소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게 이미 불기소했기 때문에 저는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검찰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옛날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특검법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검찰이나 다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우원식 의장에게 그렇다면 19일 본회의 개최 약속을 받아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초에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19일에 왜 본회의를 여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3개 법안을 올릴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19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12일인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네. 좀 논란이 있다가 그것은 일단 무산이 된 것인데요. 한 번 12일이 무산되었고 의장도 19일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비춘 바가 있기 때문에 19일에는 본회의가 열려서 관련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영욱 변호사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19일 이제 뭐 한다니까 의장도 이게 더 미룰 수는 없겠죠. 뭐 저도 19일 할 거로 보는데 뭐 일주일이 먼저 하고 늦게 하고 큰 의미는 없다 봐요.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에 대비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가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한다는 것은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한동훈 대표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급하게 할 일은요. 현재 정말 이게 국민한테 절박하고 현재 그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런 이제 위험이나 절박한 문제를 다루게 되잖아요. 과연 이게 계엄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즉 계엄에 대해서 이게 불안감 느끼는 국민이 누가 있나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더군다나 임기가 이제 갈수록 계엄 뭐 내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임기가 갈수록 이제 그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내임되는 힘이 더 빠져요. 근데 그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순순히 수용할까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5.18 서울의 봄 때 그때도 전국 계엄 확대하면서 우리 광주 민주운동이 그때 난 거 아닙니까? 그 암흑 같은 시대에도 국민이 저항합니다. 계엄은 군인이 통치하는데 그거 저항하지 않겠어요? 지금 언론이나 모든 게 저는 어떻게 정권이 계엄 선포하는 순간에 정권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괴담을 퍼뜨릴까요? 망상을 왜 퍼뜨릴까요? 결국은 저는 이번에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불복 완전히 그 대통령 탄핵 모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계엄 괴담을 퍼뜨리는 거지 실제 계엄이 선포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에도 없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0월 선거를 앞두고 좀 괴담 모드로 탄핵 모드로 끌고 가기 위한 괴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 계엄법이나 이런 것과 연결짓는 것은 좀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논리의 밑바탕은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뭐 유죄 판결을 나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전제나 가정을 뭐 대상으로 한 어떤 논리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정치 공세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는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기 뭐 외계인 대비법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우리 현행 헌법에도 계엄에 관한 부분들이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 계엄법이라는 것도 실제 존재를 합니다. 계엄법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말씀대로라면 있지도 않을 계엄이니까 계엄법도 없애고 헌법에 들어있는 계엄 조항도 없애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야당에서 지금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만약에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경고하고 방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서로 간에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